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0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주점과 병원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면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현재까지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370명. 어떻게 보고 계세요? 300명대와 400명대에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방역 당국도 이제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앞으로도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내일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동량과 접종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면 다시 또 이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추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안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좀 전에 식약처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중앙약심위가 열렸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어제 발표가 되었어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반가운 결과로 안 나와서 이제 오늘 조심스럽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접종 공고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일은 향후에 재논의해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보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애초에는 저번에 했었던 검증자문단에서 네. 다수 의견이 65세 이상에게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나서 네. 중앙약심위에서도 좀 더 호의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어제 좀 더 유보적인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 차례 열리는 최종 점검위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까지 살펴야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허용이 될지 말지가 확실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에 나온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부 전문가들이 예. 굉장히 강하게 65세 이상의 이 임상시험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예.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요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65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접종을 하라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70세 미만 접종, 65세 미만 접종, 60세 미만 접종, 심지어 스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자체를 보류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심사하는 전문가들이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가 그제 발표가 되었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분석 결과를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출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누락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놓고 심사가 되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좀 더 데이터가 보완된 상황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다뤘잖아요. 2차 중앙약심위 이번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최종 점검위원회가 한 차례 열렸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 백신이잖아요. 백신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건대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65세 이상까지 접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2월부터 18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것으로 허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예방접종이 11월까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라고 이 계획을 세웠던 네. 계획 자체가 다 엉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 3차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방접종 전문의에서는 일단은 65세 이상까지 접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야 일단은 뭐 노인 요양보호시설부터 2월에 접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 한 가지 또 고무적인 소식은 무엇이냐면 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랑 네. 미팅을 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미 상당한 양의 물량이 완제품 형태로 창고에 적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이미 지금.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완제품 상태로 창고에 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한국에 공급해라 혹은 외국에 공급해라 허가가 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인 절차가 빨리 완료가 되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 물량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량이 바로 우리나라에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시청자분들께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여부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 재조합 중화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제품의 효능 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이며 성인 체중 1kg당 40mg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입하는 주사제입니다. 레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서는 처음으로 허가받는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번 허가로 레키로나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절실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앞으로 국내에서 접종될 백신과 함께 코로나19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약이 향후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분명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 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뿐 아니라 방역, 의료 현장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29일 레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관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식약처 내의 분야별 최고 전문 심사 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전담 심사팀이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는 시설과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소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 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더하여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 점검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상된 결과였나요? 네,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3상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상 현장에서
이 레키로나주가 이제 쓰일 것이라고 쓰이는 곳으로 허가가 나리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요. 그 예상 결과대로 이제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 발표를 낸 것입니다. 일단은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쓸만한 치료제가 하나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언론에서 이 방지한 센터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항체 치료제가 중증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과 관련된 반응을 일으켜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되면서 항체 치료제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시는 시민들이 있던데 이 인터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인터뷰입니다. 왜냐하면 항체 치료제는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경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타겟 환자가 경증 환자. 네, 타겟 환자가 경증 환자입니다. 왜 경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투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항체 치료제 같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몸에 막 투여가 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몸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빨리 항체 치료제가 투여가 될수록 그래서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항체 치료제의 목적이지 중증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 이미 중증 환자는 바이러스가 몸에서 다양한 이 부정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도 애초에 기대했던 치료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항체 치료제의 목적도 중증 환자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거나 중증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는 무용하다라는 보도는 다 현실을 호도한 보도라는 거죠. 일선의 병원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약을 투여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그리고 방금 식약처장의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고령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두면은 굉장히 중증 환자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빨리 투여를 했을 때 몸속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의료 체계가 부담을 가져야 될 내용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 항체 치료제와 관련한 오해를 한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지한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증으로 진행이 되어서 막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역 반응으로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에는 어떻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가 약간 백신에 비해서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영국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연구 중인데 일단은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결정적인 변이들이 생기면은 지금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주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요인 때문에. 정부가 우리 국민의 한 5,200여 명의 코로나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 0.09%. 그러니까 지금 1%가 지금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 세계 코로나 항체 보유율 10%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지난 1년간 방역을 그만큼 잘했다라는 증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러시아 백신 얘기가 이제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상 결과가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렌시드에 실리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효능이 나왔다고 하는데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렌시드에 실린다는 것 자체가 이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받아서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3상 임상시험 과정 그리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이 러시아 연구진의 결과 분석 자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허가를 내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백신이 러시아 연구진에 의해서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좋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러시아 백신을 각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유럽 정부들에서 허가를 해준 다음에 유통을 시켰을 때 과연 시민들이 믿고 맞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백신이나 혹은 러시아 백신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신이 유통이 되었을 때 과연 예. 시민들의 백신 수용성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런 과학적인 효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백신이 주류가 되기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켈 총리도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이 러시아 백신일지라도 환영한다 이렇게 러브콜을 또 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독일 상황도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지금 무기를 쥐고 있으면 이제 좋은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이 노령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보류한 상태 아닙니까,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예. 대안적인 옵션으로 러시아 백신을 검토하는 것인데 러시아 백신을 설사 독일에서 허가를 내준들 독일 시민들이 러시아 백신을 환영하겠느냐 생각하면 저는 환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그 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러시아 백신은 들여오지 않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백신의 수용성과도 연관이 있는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러시아 백신을 뭐 1,000만 명분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유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의 백신이나 혹은 그 나라의 분위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옥스퍼드대에서 1회차 그리고 2회차를 서로 다른 백신으로 맞는 그 혼합 접종을 해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능이 있는지 이를 연구하는 연구에 착수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영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실험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네, 이 그렇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구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백신을 통한 보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추가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처럼 백신의 지속 효과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근데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되면은 6개월 후 혹은 1년 후에 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다음에 1년 후에 또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백신이 더 효과가 좋을지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교차 접종의 연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을 조금 살짝 변형하는 방식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들어 본 플랫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했을 때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틀 자체를 다시 다 처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는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제 거리두기가 방역에 효과적이지만 일단은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염두에 두고서 지금 거리두기 조정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강양구 기자와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